오늘이 남편 양해풍과 나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 아니었다면. 하지만 지금 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갑자기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피가 거꾸로 솟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도 너무나 익숙해서 더는 익숙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 남편 양해풍. 그가 입은 옷은 내가 지난달에 사준 명품 폴로 셔츠였다. 한껏 들뜬 표정의 그의 품에는 유정정이라는 젊고 매력적인 여자가 꼭 안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웠고 그 모습은 더없이 다정했다. 유정정이 메고 있는 한정판 가방은 양해풍이 지난주에 고객이 급하게 빌려갔다고 내게 둘러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까치발을 들어 양해풍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다. 해풍 오빠, 이번 몰디브 신혼여행 나한테 제대로 보상해줘야 해. 신혼여행, 보상. 두 단어는 벌겋게 달군 쇠처럼 내 심장에 깊은 낙인을 찍었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변한 식사 한 끼로 결혼식을 대신했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 그때 양해풍은 내 손을 잡고 맹세했다. 가혜야,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나중에 꼭 세계 일주 신혼여행으로 보답할게. 5년이 흐른 지금 내가 받은 것은 다른 여자와 떠나는 그의 신혼여행이었다. 양해풍은 유정정의 코를 사랑스럽게 꼬집으며 내가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자기야. 이번에 우리 원 없이 놀다 오자. 집에 있는 그 늙은 마누라도 드디어 떼어냈으니 며칠 동안은 어찌나 조용할지 적응이 안 될 정도라니까.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를 떼어냈다. 내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고통 덕분에 간신히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들 수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3년간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시어머니를 병수발하며 보낸 세월. 나는 심신이 지쳐 청춘을 모두 소진했다. 활기 넘치던 직장 여성에서 그가 경멸하는 늙은 마누라가 되어버렸다. 분노, 서러움,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내 머릿속을 덮쳤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손에 든 보온병을 저 파렴치한 남녀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보온병 안에는 어제 그가 속이 좀 쓰리다고 해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끓인 영양죽이 아직 따뜻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 발이 막 한 걸음 떼려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퀭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 색이 바랜 낡은 실내복 차림에 대충 틀어 올린 머리, 화려하게 꾸민 유정정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이지 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가정부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나 자신을 교양 없는 여자로 만들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시키는 것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양해풍은 대놓고 내연녀를 해외로 데리고 나갈 만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터였다. 나의 울부짖음은 그를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고 나를 더 우습게 보게 할 뿐이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의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평온함이 들어섰다. 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떠들며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뒷모습은 마치 선남선녀처럼 잘 어울렸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위치 공유 기능을 끈 뒤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정정은 방금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다. 몰디브행 비행기표 2장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나의 운명의 남자와 함께 떠나는 단둘만의 허니문. 눈치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누군가가 드디어 비켜줘서 고마워요. 그 아래에는 양해풍이 즉시 댓글을 달았다. 자기야, 앞으로 내 모든 날은 너의 운명의 남자일 거야. 데이도 눈치 없이 비켜주지 않던 사람.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입꼬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곡선을 그렸다. 양해풍, 유정정, 당신들은 이것이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나? 아니, 이것은 당신들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당신들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성격은 괴팍하고 대소변도 침대에서 해결하는 당신들의 달콤한 짐인 시어머니 왕수영을 말이다. 당신들은 또한 지난 3년간 누가 노예처럼 그녀를 모시고 온갖 구박과 모욕을 견디며 당신들이 밖에서 마음 편히 사업을 하고 젊음을 즐길 수 있게 했는지 잊어버렸다. 당신들이 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그렇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지옥에서 온 큰 선물을 보내주겠다.
나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공항을 빠져나왔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기만과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한 그 집에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잡아 곧장 친정으로 향했다. 오는 내내 양해풍과 유정정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을 애정행각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슬라이드 필름처럼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비즈니스석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모습, 해변을 거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 그들의 모든 미소는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그 모습들을 보고 기억했다. 이것들이 앞으로 내 행동의 원동력이 될 테니까. 친정에 도착하자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본 엄마가 깜짝 놀라셨다. 가혜야, 웬일이니? 해풍이는 어디 가고? 오늘 너희 결혼기념일 아니었니? 걱정 가득한 엄마의 얼굴을 보자 억누르고 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터져 나왔다. 나는 엄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나는 공항에서 본 모든 것과 지난 3년간 양씨 집안에서 겪었던 굴욕을 띄엄띄엄 털어놓았다. 아빠는 분노로 얼굴이 하얘지더니 식탁을 3개 내리치셨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양해풍 그놈. 은혜도 모르는 인간. 말종이었구나.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런 놈한테 내 딸을 시집 보내다니. 남동생 서가명은 펄쩍 뛰었다. 누나, 당장 이혼해. 우리가 이대로 참고 넘어갈 순 없어. 아니, 가명아. 나는 눈물을 닦았다. 눈빛은 더없이 차분하고 단호해졌다. 지금 그를 찾아가는 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꼴이야. 그렇게 쉽게 내버려둘 순 없어. 그럼 어쩔 셈이냐.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행복을 만끽하러 떠났다고? 좋아. 그럼 내가 그들의 후방에 불을 질러주겠어. 집에 있는 그 늙은 할머니 이제 나도 신경 안 쓸 거야. 뭐라고? 아빠와 엄마, 남동생 모두 경악했다. 네 시어머니 왕수영 씨는 전신마비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니? 네가 손을 놔버리면.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사람 목숨까지 해칠 생각은 없어요.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 그저 원래 그 아들이 져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돌려주려는 것뿐이에요. 앞으로 보름 동안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을 거예요. 양해풍이 직접 돌아와서 자기가 내팽개친 이 난장판을 마주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도 이웃들 보기에도. 어쨌든 노인인데 엄마는 조금 망설였다. 이웃들 말이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지난 3년간 제가 들은 말이 적은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정성 없이 돌본다. 내가 해준 밥이 맛없다고 흉을 봤어요. 양해풍은 알면서도 단 한마디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이제 양씨 집안이 직접 그 맛을 보게 해야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끄고 유심칩을 부러뜨려 버렸다. 오늘부터 서가에는 실종 상태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의 가족들을 보며 나는 애써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걱정 마세요. 저 다 생각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화풀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양해풍이 자신의 배신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가 무릎 꿇고 내게 빌게 만들고 말겠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양해풍과 유정정의 신혼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즈니스석에서 유정정은 나른한 고양이처럼 양해풍에게 몸을 기댄 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해풍 오빠, 드디어 우리 둘만 있게 됐네. 그동안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만날 때마다 꼭 도둑질하는 것 같았잖아. 양해풍은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자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젠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 없어. 그 늙은 마누라는 지금쯤 집에서 우리 엄마 대소변이나 받아내고 있겠지. 우리가 돌아가면 확실하게 끝낼 거야. 이혼하자고. 정말? 유정정의 눈이 반짝였다가 이내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근데 오빠 어머니는? 그분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게다가 몸도 그러신데. 나중에 내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양해풍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지만 금세 감췄다. 그는 유정정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 엄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내가 자기한테 그런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키겠어? 이혼하고 재산 정리되면 전문 간병인 2명 고용해서 24시간 돌보게 할 거야.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해줄게. 넌 그냥 마음 편히 양 사모님 하면서 인생 즐기기만 하면 돼. 해풍 오빠, 진짜 최고야. 유정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입술에 먼저 입을 맞췄다. 창밖으로 뭉게구름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양해풍은 문득 집에 누워있을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그 걱정은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과 곧이어 펼쳐질 호화로운 휴가에 대한 기대감에 금세 흩어졌다. 그는 속으로 계산했다. 서가해.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참고 견디는데 이골이 났다. 설령 무언가 알아챈다 해도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눈물을 삼키고 말 것이다. 기껏해야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전부겠지. 그가 실컷 놀고 돌아가서 적당히 달래주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나가면 그녀가 뭘 어쩔 수 있겠는가. 어차피 경제적 수입도 없이 사회와 단절된 지 오래인 전업주부가 자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는 늘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번에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선택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시각 나의 지옥 교향곡은 조용히 서막을 올렸다. 친정으로 돌아온 첫날 나는 거의 잠만 자며 보냈다. 수년간 지속된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뇌 깊은 곳에 어떤 끈은 계속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나는 수많은 기이한 꿈을 꾸었다. 신혼 초 좋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던 양해풍의 맹세를 꿈꿨다. 시어머니가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했을 때 양해풍이 눈시울을 붉히며 가해야, 이 집은 이제 너한테 달렸어 라고 말하던 모습도 꿈에서 보았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던 한밤중 시어머니가 더럽힌 시트를 나 홀로 치우던 모습도 꿈에 나왔다. 창밖은 만인의 불빛으로 환했지만 나의 세상에는 소독약 냄새와 끝없는 피로뿐이었다. 가장 선명한 것은 공항에서의 장면, 유정정의 도발적인 눈빛과 양해풍의 무정한 뒷모습이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잠에서 깼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극심한 공허함과 혼란이 밀려왔다. 지난 3년간 내 삶의 중심은 시댁,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나는 마치 버려진 부품처럼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 누나, 깼어? 남동생 가명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고기 국수가 들려 있었다. 엄마가 뭐 좀 먹으래. 누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동생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다. 나를 언제나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지 않은가. 이 사실이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가명아, 누나 좀 도와줘. 나는 몸을 일으켰다.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다. 새 선불 유심이랑 저렴한 공기계 하나만 사다 줘. 가명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내 의도를 알아차렸다. 누나, 완전히 잠수 탈셈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해풍이 나랑 연락이 닿지 않아야 진짜로 초조해질 테니까. 그리고 믿을 만한 사설 탐정도 한 명 알아봐줘. 탐정은 왜? 가명이가 이해하지 못했다. 증거 수집. 나는 침착하게 분석했다. 양해풍이 바람을 피운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혼 소송, 특히 유책 배우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부족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거가 필요해. 그와 유정정의 다정한 사진, 함께 여행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이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양해풍의 재정 상황도 파악해야 해. 그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가명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다 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3년간 집에 갇혀 지내면서도 법률 프로그램이나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적지 않게 봤어. 예전에는 재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부부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지. 피할 수 없다면 내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싸워야 해.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가장 쓸모없는 짓이야. 가명이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말이 맞아. 내가 응원할게. 내 동기 중에 그쪽 일 하는 애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믿을 만해.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 의욕적으로 달려나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렇다. 울음과 나약함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양씨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인 수단으로나 나 자신을 무장해야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억지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아침에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오랜만에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를 느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이혼, 재산 분할, 외도 증거 수집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찾아보았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다.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의 복수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가장 적절한 폭발의 순간을 기다리며 차갑게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동생을 시켜 양씨 집에 남겨둔 중요한 물건 몇 가지를 가져오게 했다. 신분증, 졸업증명서, 그리고 몇몇 개인적인 기념품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은 맞은편에 사는 장 아주머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었다. 장 아주머니는 동생을 붙잡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가명학생, 자네 누나 어디 멀리 갔나? 며칠째 보이질 않네. 어제는 집안에서 자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소리 지르는 것 같더니 그 뒤로는 조용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 그 집 앞을 지나는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 돌아와 내게 전해주었다. 나는 표정 변화 없이 물을 마셨다. 이상한 냄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시어머니 왕수영은 3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 제때 몸을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대소변을 처리해줘야 했다. 하루만 돌봐주지 않아도 그녀는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욕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사나흘이 지나면 그 광경은 3년간 그녀를 돌봐온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양해풍, 효자인 당신은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늙은 마누라에게 던져두고 떠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당신이 내연녀와 몰디브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일 때 당신 어머니가 똥오줌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 내 마음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잔인할 정도의 통쾌함만이 가득했다. 당신들이 내게 준 고통, 나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갚아줄 것이다. 나는 새 휴대폰을 켜고 새 유심을 끼운 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유정정의 허니문 라이브 쇼가 한창이었다. 투명하게 바닥이 비치는 바다, 새하얀 백사장, 호화로운 수상 빌라, 정교한 프렌치 디너까지 9장의 사진이 가득했다.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와 양해풍은 눈부실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정정은 사진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다. 손바닥 안에서 소중하게 보살핌받는 느낌, 정말 최고야. 인생의 뜻밖의 사고 덕분에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북그.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를 고집하며 떠나지 않으려는 모습이 참 우습더라. 그 아래에는 상황을 모르는 그녀의 친구들이 미친 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정정아,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선남선녀, 천생연분이네. 그 아줌마는 버려. 축하해, 정정아. 결혼식은 언제야? 양해풍도 그 아래에 답글을 달았다. 평생 사랑할게. 이 모든 것을 보며 내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조소만이 남았을 뿐이다. 뽐내라. 마음껏 뽐내라.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자랑하는지 그만큼 더 고통스럽게 추락하게 될 테니. 나는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정리했다. 그런 다음 동생이 소개해준 사설탐정에게 연락해 계약금을 선입금하고 조사 방향을 명확히 정했다. 핵심은 양해풍과 유정정의 동선을 추적하여 그들의 친밀한 행위를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 동시에 최근 1년간 양해풍의 은행 거래 내역과 거액 이체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밖에 분주한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은 누구 한 사람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 역시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몰디브의 바다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푸르렀다. 마치 순수한 사파이어 덩어리를 눈처럼 하얀 백사장에 박아놓은 듯했다. 강렬한 햇살, 나른한 바닷바람, 모든 것이 양해풍이 상상하던 천국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상 빌라의 개인 테라스에서 유정정은 섹시한 비키니 차림으로 양해풍이 사진을 찍어주도록 온갖 요염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양해풍은 휴대폰을 들었다. 렌즈 속 미녀와 푸른 바다, 파란 하늘이 완벽한 그림을 이루었다.
그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 돈을 쓴 보람이 있었다. 서가해라는 짐을 벗어 던지니 마침내 젊은 육체와 호화로운 삶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해풍 오빠, 이 포즈 어때? 나 이거 인스타에 올릴래. 유정정이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채 보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다. 아씨, 다리가 좀 짧게 나온 것 같아. 다시 한 세트 더 찍어줘. 알았어. 우리 조상님. 몇 세트든 찍어드려야지. 양해풍은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의 부드러움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는 시끄러운 도시의 아파트와 그 안에 있는 마비된 늙은 어머니, 그리고 순종적인 아내를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때때로 전화 한 통 차이였다. 두 사람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 수중 레스토랑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때 양해풍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내에서 온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 번호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것이었다. 양해풍은 미간을 찌푸리며 본능적으로 전화를 끊으려 했다. 휴가 중에 일이나 자질구레한 일로 방해받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누구야? 진짜 짜증나게. 유정정이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스팸 전화겠지. 양해풍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치 홀린 듯 손가락이 미끄러져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에는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누구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소음 섞인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양해풍 씨 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이라고요? 양해풍의 심장이 까닭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양 선생님, 드디어 통화가 됐네요. 댁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맞은편장 여사님이랑 아래층에서 이틀째 계속 민원을 넣으시는데 댁 현관문 틈으로 썩는 냄새가 계속 새어나와서 복도 전체에 진동한다고 난리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보내 확인해 보니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냄새가 정말 심각합니다. 혹시 외출하시면서 가스나 전기를 안 끄셨다거나 집안에 뭐 상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빠르고 다급했으며 곤란함이 역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썩는 냄새. 양해풍의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다. 마치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그는 거의 즉각적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서가애가 집에 없는 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녀는 1년 내내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장 보러 가는 것을 제외하면 며칠씩 집을 비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독사처럼 순식간에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아, 아닐 겁니다. 제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양해풍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양 선생님, 저희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선생님 댁입니다. 그 냄새가 마치 뭔가 썩는 냄새 같아요. 절대 일반적인 쓰레기 냄새가 아닙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감이 섞여 있었다. 빨리 가족분께 연락을 취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예비 열쇠 위치라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웃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신고라는 두 단어가 양해풍의 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안 됩니다.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그는 거의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유정정이 깜짝 놀랐다. 제가 바로 아내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전화를 끊고 양해풍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몰디브의 눈부신 햇살이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한 한기를 느꼈다. 왜 그래 해풍 오빠? 관리소장이 뭐래? 썩는 냄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정정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양해풍의 굳은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양해풍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소록에서 서가의 이름을 찾아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시스템의 차가운 안내 음성은 마치 얼음물이 담긴 양동이를 머리부터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주었다. 전원이 꺼져 있다니. 서가의 휴대폰은 시어머니의 부름이나 자신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대비해
거의 24시간 켜져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영원히 차가운 안내 음성뿐이었다. 그는 황급히 집 전화로도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길게 이어지는 뚜뚜 소리가 고요한 테라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무너지기 직전인 양해풍의 신경을 두드렸다. 아무도 받지 않는다. 어머니는 마비 상태라 스스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서가에는 집에 없고 휴대폰은 꺼져 있으며 집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썩는 냄새가 난다. 몇 가지 단서들이 하나로 꿰어지며 양해풍을 소름 끼치게 하는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켰다. 설마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서가해가 책임을 지기 두려워 도망친 건가?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것은 마치 잡초처럼 순식간에 그의 뇌를 잠식했다. 그는 마비된 후 변덕스러워진 어머니의 성질을 떠올렸고 점점 더 퀭하고 무표정해지던 서가해의 얼굴을 떠올렸으며 자신이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서가해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틈을 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뒤 도망친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다. 그건 양해풍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위가 뒤틀렸다. 그는 갑자기 허리를 숙여 헛구역질을 했다. 해풍 오빠, 왜 그래? 사람 무섭게 하지 마. 유정정은 그의 모습에 겁을 먹고 그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양해풍은 벌떡 일어서서 눈이 충혈된 채 유정정을 거칠게 밀어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제자리를 맴돌았다. 끝장이야. 일이 터졌어. 집에서 큰일이 났다고. 그는 관리소장의 말과 자신의 추측을 더듬거리며 유정정에게 설명했다. 유정정은 듣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이것이었다. 그럼 우리 신혼여행은 어떻게? 이제 겨우 3일 지났는데 수중 레스토랑도 예약했고 내일은 수상 비행기 투어도 있고 모레는 스쿠버 다이빙도 해야 하는데 신혼여행은 무슨 놈의 신혼여행이야. 양해풍이 버럭 소리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집에서 썩어 문드러졌을지도 모르는 판에 스쿠버 다이빙할 기분이 나겠어? 유정정은 고함에 얼어붙었다.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에 더 이상 투덜거리지 못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그럼 이제 어떡해? 라고 물을 뿐이었다. 어떡하긴, 돌아가야지. 당장. 양해풍은 거의 절규했다.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가장 빠른 귀국 항공편을 검색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6시간 후였고 경유를 해야 해서 내일 저녁에나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예매를 시작했다. 공포와 분노에 손가락이 자꾸 꼬였다. 짐 싸, 빨리. 그는 유정정에게 명령했다. 목소리는 전에 없이 엄하고 다급했다. 유정정은 그의 험악한 얼굴을 보고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 안에 널브러진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호화로운 수상 빌라는 이제 억눌린 공포와 허둥지둥하는 움직임만이 가득했다. 양해풍은 기계적으로 짐을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도 끊임없이 서가해의 휴대폰과 집 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돌아오는 것은 영원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과 끝없는 통화 연결음뿐이었다. 그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도 시도했다. 메시지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는 마침내 서가해와는 정말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의 그녀의 실종은 음모와 복수의 냄새를 짙게 풍겼다.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서가해가 일부러 그런 건가? 그녀가 뭔가를 알아채고 이런 방식으로 내게 복수하는 건가? 하지만 이 생각은 더 큰 공포에 금세 짓눌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즉시 돌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어머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집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꿈 같던 신혼여행은 참담하고 공포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양해풍은 잿빛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올 때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정정은 옆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자수들을 보며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다. 좋았던 신혼여행이 그 빌어먹을 늙은 시어머니와 끈질기게 달라붙는 본처 때문에 망쳐버렸다. 그 시각,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친정집 베란다의 화초에 여유롭게 물을 주고 있었다. 남동생 가명이가 신이 나서 달려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누나, 탐정한테서 방금 메시지 왔어. 타겟이 허겁지겁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예매해서 귀국 중이래. 엄청 당황했는지 공항에서 지상직 직원이랑 거의 싸울 뻔했다고 하더라. 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입꼬리가 날카로운 미소를 그렸다. 그래. 그렇게 빨리? 벌써 깜짝 선물을 받았나 보네. 생각보다 장 아주머니랑 관리소장님의 효율이 좋은 걸. 열몇 시간의 비행은 양해풍에게 느리고 잔혹한 고문이었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이미지가 떠올랐다.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 썩는 냄새와 들끓는 구더기, 그리고 순종적인 줄만 알았던 서가해의 악마 같은 얼굴. 어떨 때는 서가해가 두려워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또 어떨 때는 이것이 철저히 계획된 복수극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옆자리의 유정정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달콤할 줄 알았던 여행은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양해풍의 얼굴을 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속으로 서가해와 그 마비된 시어머니를 수만 번 저주했다.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했고 양해풍은 거의 첫 번째로 비행기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위탁 수화물도 챙기지 않고 유정정을 끌고 미친 듯이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아파트 주소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기사님 빨리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그는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계속해서 재촉했다. 택시는 밤의 도시를 질주했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깜빡였지만 양해풍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는 못했다.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긴장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으며 몸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상상 속의 악취가 시공간을 뚫고 그의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택시는 마침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춰섰다. 양해풍은 지폐 몇 장을 던지고 잔돈도 받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유정정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랐다. 이미 자정이 넘어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지만 자신의 동에 가까워질수록 형언할 수 없는 역겨운 썩는 냄새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살이 썩는 냄새와 배설물이 뒤섞인 코를 찌르는 극심한 악취였다. 몇몇 잠 못 이루는 이웃들이 1층에 모여 코를 막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양해풍이 돌아온 것을 보자 그들의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다. 복잡한 시선이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더 많은 것은 구경꾼의 집요함이었다. 해풍씨, 이제 왔나? 맞은편 장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왔다. 미간을 찌푸리고 코를 막은 채였다. 자네 드디어 왔구먼. 이 냄새. 아이고, 어서 올라가봐. 우리 더는 못 참겠어. 관리실에서도 몇 번이나 와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양해풍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이웃들의 관심이나 불평에 응대할 정신이 없었다.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복도 안의 냄새는 더욱 심했다.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유정정은 들어서자마자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고 뒷걸음질 쳤다. 더는 앞으로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양해풍은 숨을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집 앞으로 다가갔다. 익숙했던 현관문이 지금은 마치 지옥의 문처럼 보였다. 문틈으로 악취가 끊임없이 새어나왔고 문에는 심지어 검붉은 얼룩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철컥하는 소리가 고요하고 악취 가득한 복도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양해풍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했고 곧이어 덮쳐오는 진한 악취에 콜록거리며 격렬한 기침을 했다. 그리고 그는 힘껏 문을 밀어젖혔다. 더욱 강하고 구체적인 마치 실체가 있는 듯한 악취의 파도가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다. 냄새는 너무나도 지독해서 눈이 따가울 정도였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 컵라면 용기들이 테이블과 바닥에 널브러져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고 바닥은 끈적끈적한 오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가장 큰 충격이 아니었다.
양해풍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사람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지독한 악취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풍겨나오고 있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발에 납을 채운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열린 문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다가갈수록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윗속의 메스꺼움은 더욱 심해졌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안방문을 밀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했다. 안방의 광경은 그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되기에 충분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어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다. 그의 어머니, 왕수영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기억 속에 있던 비록 마비되었지만 깨끗했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온몸이 오물로 뒤덮인 이불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머리카락은 떡져 있었고 얼굴과 몸에는 이미 말라붙어 검게 변한 배설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침대 시트와 이불은 소변과 대변으로 흠뻑 젖어 끔찍한 황갈색을 띠고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넓게 퍼진 욕창은 끔찍할 정도로 심각했다. 희미한 빛 속에서도 흉측한 상처들이 보였고 심지어 벌레들이 그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흐릿하고 공허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싹 마른 입술에서는 마치 추위에 떨다 죽어가는 작은 동물처럼 미약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몸은 이따금 경련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아래의 더러운 시트가 미세한 마찰음을 냈다. 살아있는 어머니가 겪는 끝없는 고통과 굴욕은 차가운 시신보다 더 큰 시각적,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양해풍의 머릿속이 윙하고 하얘졌다. 모든 추측과 공포는 이 순간 눈앞에 생생하고 참혹한 지옥도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상상했고 서가해가 도망쳤을 거라고 상상했지만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어머니가 쓰레기처럼 이곳에 버려져 생사를 넘나들며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자신은 애인과 희희낙락하고 있었다.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극심한 후각 공격에 양해풍의 생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리를 굽혀 문틀을 잡고 창자가 끊어질 듯 격렬하게 구토했다. 위속에 남아있던 음식물과 위액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너무 심하게 토해서 생리적인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질 때까지 쓸개즙까지 토해낼 기세로 토했다. 토사물의 시큼한 냄새가 방 안의 극심한 악취와 섞여 더욱 역겨운 혼합물을 만들어냈다. 유정정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단 한 번의 눈길에 그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단 아래로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녀는 화단 옆에 쭈그려 앉아 끊임없이 구토했다. 양해풍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토하고 나서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방 안의 인간 비극 같은 광경과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가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공포, 혐오감, 강렬한 죄책감, 그리고 서가해에 대한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심. 온갖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가슴속에서 충돌했다. 서가해, 이 미친년.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처절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의 주먹이 바닥을 세게 내리쳤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왜? 서가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가 있지? 이것은 어머니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모든 것을 무릅쓰고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가까이 갈수록 냄새는 더욱 견딜 수 없었다. 바닥의 오물 때문에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녹조각 낀 물반 컵과 곰팡이가 핀 마른 빵 몇 조각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서가해는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부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남겨두고 시어머니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양해풍을 겨냥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복수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서가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차가운 안내 음성은 그의 팽팽한 신경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툭!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더러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양해풍의 시선이 흩어지고 몸이 휘청거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마치 진흙더미처럼 무너져 내렸다. 지옥의 문 같은 더럽고 악취나는 집 문턱에 쓰러졌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 이중 충격에 완전히 지탱할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리고 그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동안 그는 거실의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붉은 점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밖의 이웃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이 순간 감히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해풍이 오물더미 속에서 쓰러지는 영상. 나는 3번을 반복해서 보았다. 첫 번째는 차가운 검토의 시선으로 보았다. 영상이 선명한지, 각도가 정확한지, 그의 공포, 혐오, 그리고 무너지는 모든 미세한 표정을 제대로 담아냈는지 확인했다. 두 번째는 마치 공들여 연출한 연극을 감상하듯 보았다. 의기양양한 인생의 승리자였던 그가 내가 준비한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서 잔인할 정도의 통쾌함이 솟아올랐다. 세 번째 볼 때 내 마음은 이미 파도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았다. 마치 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낯선 사람의 광대극을 보는 듯했다. 영상을 끄고 나는 수신 기록을 깨끗이 삭제했다. 이 낡은 공기계와 그 안의 유심칩은 제 임무를 다한 후 완전히 폐기될 것이다. 창밖은 동이 트기 직전의 희미한 푸른빛이었다.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 오히려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수년간의 억압과 굴욕이 양해풍의 절망적인 비명과 최후의 붕괴와 함께 마침내 배출구를 찾은 듯했다. 엄마가 조용히 내 방문을 열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가혜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그쪽에서 무슨 소식이라도 있니? 엄마 역시 밤새 잠 못 이루고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돌아섰다. 얼굴에는 오히려 후련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엄마 괜찮아요. 양해풍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그럼 네가 남겨둔 선물을 받겠구나? 네. 나는 엄마의 말을 차분하게 끊고 창가로 다가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효과는 아주 좋았어요. 만족스러워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엄마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에서 슬픔이나 후회 혹은 미련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불지옥을 겪고 난 후의 재생과도 같은 평온함과 단호함뿐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네가 뭘 하든 엄마는 널 지지한다. 다만 앞으로는 어쩔 셈이니? 어쨌든 살아있는 노인인데 이렇게까지 됐으니. 엄마, 걱정 마세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따뜻했고 내게 힘을 주었다. 제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생각은 없어요. 왕수영 씨는 자업자득이지만 법과 도덕의 경계는 저도 잘 알아요. 양해풍은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명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 다음 단계는 그가 이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나서 스스로 저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널 찾아온다고? 그가 무슨 낯으로 널 찾아오겠니? 엄마가 의아해했다. 당연히 찾아오죠. 나는 냉소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영원히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모든 골칫거리를 해결해주는 바보 같은 여자일 테니까요. 지금 이 난장판은 그의 통제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는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고 집안의 악취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웃과 관리실의 비난도 감당할 수 없죠. 그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가 생각할 유일한 구명줄은 바로 저일 거예요. 그가 저를 찾는 건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유용하고 공짜인 가정부가 돌아와서 뒷수습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엄마는 침묵했다. 그녀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양해풍의 이기적인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덧붙였다. 저는 그가 저를 찾아오게 만들어야만 해요. 그가 스스로 제게 연락해야만 제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가 외도를 인정하고 제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녹취록 말이에요. 이건 탐정이 찍은 사진보다 법정에서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것은 내 예상대로 흘러갔다. 그 시각 양해풍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급히 달려온 이웃들과 관리실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다.
그때 그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고 온몸에 힘이 빠졌으며 입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서가해, 이 독한 여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독한 악취와 끔찍한 광경에 도와주러 들어왔던 건장한 남자 몇 명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구토를 했다. 누군가 119와 112에 신고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아파트 아래에 도착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깼고 잠에서 깨거나 호기심에 이끌린 더 많은 이웃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마스크와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구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왕수영의 상태를 본 웬만한 광경에는 익숙한 그들조차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빨리! 생체 신호 미약, 심각한 탈수, 전해질 불균형. 가장 심각한 건 광범위한 욕창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 폐혈증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즉시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숨이 간당간당한 왕수영을 신속하게 들것에 실어 아래로 옮겼다. 경찰은 통상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양해풍은 1층의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져 산소를 공급받고 나서야 정신을 조금 차렸지만 여전히 얼굴은 잿빛이었고 온몸을 떨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관리소장과 이웃장 아주머니가 주요 진술자가 되었다. 경찰관님, 이 집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마비된 노모 혼자 계셨던 모양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악취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고 집주인과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관리소장은 여전히 악취가 새어나오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장 아주머니는 더욱 격분하여 말했다. 틀림없이 그 서가해라는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평소에는 순해 보여서 시어머니도 잘 모시는 척하더니 속이 그렇게 시커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분명 시어머니를 짐스러워하다가 남편 없는 틈을 타 굶겨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친 거예요. 정말 악독한 여자예요, 서가해. 경찰이 기록했다. 그분이 바로 부인이시죠? 장 아주머니는 넋이 나간 양해풍을 가리켰다. 경찰이 양해풍 앞으로 다가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해풍 씨,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인 서가해 씨는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두 분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까? 어머님의 상태는 명백히 장기간의 고의적인 방치, 심지어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라는 네 글자가 망치처럼 양해풍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 아닙니다.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가해, 전부 그 여자가 한 짓입니다. 그 독한 여자가 저에게 복수하려고. 그 여자는 분명 그는 하마터면 제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남은 이성이 간신히 브레이크를 걸었다. 자신이 외도한 사실과 서가해의 동기를 인정하면 비록 그녀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 역시 도덕적, 여론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심지어 재산 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구하고 서가해를 찾아내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서가해에게 책임을 떠넘기자. 그녀가 직접적인 책임자다. 그녀만 찾아내서 앞에 내세우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이 혼란스러운 양해풍의 뇌에 약간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즉시 말을 바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경찰관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항상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단기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서 이유를 묻겠습니다. 그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연기와 막 큰 충격을 겪은 참담한 모습에 경찰은 일단 그의 말 속 허점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경찰은 상황을 기록하고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며 양해풍에게 언제든 연락을 유지하고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우선 어머니의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구급차는 이미 사이렌을 울리며 왕수영을 싣고 떠났다. 양해풍은 공포와 혐오감을 애써 참는 유정정의 부축을 받으며 멍하니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응급실과 이어진 중환자실은 양해풍의 새로운 악몽의 무대가 되었다. 왕수영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의사는 위독 통지서를 들고 양해풍을 찾아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분은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전해질 불균형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범위한 욕창으로 인한 심각한 감염으로 이미 폐혈증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발성 장기부전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하여 언제든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독 통지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즉시 거액의 입원 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해풍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길게 늘어선 청구서의 어지러운 숫자들을 보며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다. 이번에 유정정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면서 그는 가용현금을 거의 다 써버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용카드 여러 개를 긁어서야 겨우 초기 입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유정정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신혼여행의 달콤함은 없었다. 오직 감출 수 없는 혐오와 공포만이 가득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중환자실 밖의 무거운 공기, 그리고 양해풍의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듯한 악취 모두 그녀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해풍 오빠, 어머님 괜찮으시겠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양해풍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그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서가혜를 찾아낼까? 어떻게 그녀에게 이 엄청난 병원비를 내게 할까? 어떻게 그녀를 이 난장판을 수습하게 만들까? 그는 끊임없이 서가혜에게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유정정의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걸었다. 결과는 모두 같았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었다. 그는 서가혜의 친정에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장모님이 딱 한 번 전화를 받으시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가해 안 왔네.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몰라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서가혜와 그녀의 가족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엄청난 압박감, 경제적 궁핍, 어머니의 병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포와 서가혜를 찾지 못하는 무력감이 양해풍을 거의 무너뜨렸다. 그는 중환자실 밖에 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신음했다. 유정정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바닥났다. 그녀는 핑계를 댔다. 해풍 오빠,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그리고 양해풍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서둘러 병원을 떠났다. 양해풍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금 그가 내연녀를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가혜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의 그의 모든 초조함과 불안함, 의사와의 대화, 그리고 유정정이 도망치는 모습까지 어둠 속에 숨겨진 카메라에 의해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친정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 탐정이 보내온 최신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 병원 수납 창구 앞에서 당황하는 양해풍의 모습, 의자에서 절망적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 그리고 유정정이 황급히 떠나는 뒷모습. 모든 사진은 그가 추락하고 있는 시면의 조각들을 맞추는 퍼즐 같았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양해풍에게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중환자실 비용은 물처럼 빠져나갔고 병원비 청구서는 계속해서 날아왔다. 왕수영은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상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았고 장기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했다. 이는 끝없는 지출을 의미했다. 의사는 그에게 명확히 말했다. 설령 살려낸다 해도 그녀는 기본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며 24시간 전문 간병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유정정은 그날 병원을 떠난 이후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자신의 오피스텔에 숨어버렸다. 메시지 답장은 점점 느려졌고 전화도 자주 받지 않았다. 양해풍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를 더욱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관리실과 이웃들이었다. 집안의 악취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간단한 청소를 해서 좀 나아졌지만 그 집은 거의 살인사건 현장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다. 이웃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다. 관리실에서는 매일같이
그에게 전문적인 소독과 청소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재촉했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럴 시간도 정신도 없어서 계속 사과하며 미룰 뿐이었다. 모든 문제가 무수한 밧줄처럼 그의 목을 조여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그에게 있어 바로 그 독한 여자 서가해 때문이었다. 그녀만 찾아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그는 해방될 수 있었다. 이 생각은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신념이 되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서가해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심지어 그녀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가 물었다. 당연히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그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날뛰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계속되는 실망뿐이었다. 서가해와 그녀의 친정 식구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가 거의 절망에 빠져 심지어 그에게 악몽을 안겨준 그 집을 헐값에 팔아 급한 불을 끌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거의 잊어버렸던 번호로 갑자기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메시지는 완전히 낯선 번호로 왔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소름 끼쳤다. 나 찾는다며. 어머님은 어떠셔? 양해풍은 그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서가해다. 틀림없이 그녀다. 드디어 그녀가 나타났다. 기쁨이 즉시 그를 덮쳤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였다. 이 천하에 몹쓸 것이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태연한 말투로 어머니 안부를 묻다니.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만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찬 질책과 고함이었다. 서가해, 이 독한 년, 어디서 죽은 줄 알았더니 네가 우리 엄마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네가 인간이야? 당장 기어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 잡아넣을 거야. 메시지는 돌멩이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다. 양해풍은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지만 더 큰 것은 무력감이었다. 지금 아쉬운 쪽은 자신이었다. 서가해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감정에 호소하기로 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가해야, 내가 잘못했어. 유정정이랑 그런 거,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냥 잠깐의 불장난이었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정말 많이 필요해.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돌아와줘.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너한테 잘할게. 이 메시지 역시 감감무소식이었다. 양해풍의 심장이 점점 가라앉았다. 그는 서가해가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더 큰 성의를 보이라고.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그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의 차가운 벽 구석에 쭈그려 앉아 머리를 감싸고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절망과 애원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한자 한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말투는 처음에 강경함에서 달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한 애원으로 변해갔다. 가해야 제발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대.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가해야, 예전 일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돌아와서 어머니 돌보는 것만 도와주고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집도 내 명의로 해주고 돈도 다 네가 관리해. 내 월급도 전부 다 너한테 갖다 바칠게. 유정정이랑은 완전히 끝낼게. 정말이야. 맹세할게. 가해야, 나 정말 이제 막다른 길이야. 나 도와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보고도 못 본 척할 순 없잖아. 어머니가 예전에 너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그래도 사람이잖아. 가해야, 답장 한마디만 해줘. 내가 빌게. 응,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이 메시지들은 하나같이 비굴했고 바닥을 드러냈으며 그의 마음속 공포, 무력함, 이기심, 그리고 비겁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심지어 더듬거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음성 메시지 몇 개를 보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는 새 휴대폰으로 차분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한마디 한마디 들었다.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남자가 이제는 주인 잃은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애원하는 문자들과 음성 메시지들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광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냉정함만이 존재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직접 외도를 인정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시인하며 비굴하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이 말들이야말로 어떤 사진보다도 강력한 증거였다. 특히 음성 메시지는 그의 감정이 무너진 실제 상태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나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고 저장했다. 음성 파일은 소중하게 보관했다. 이것들은 미래에 법정에서 혹은 협상 테이블에서 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그가 애원이 소용없다고 느끼고 분노에 차서 몇몇 협박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서가해. 너도 적당히 해.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10초 후 나는 마침내 그 세 번호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여유롭게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여전히 간결했다. 내일 오후 2시. 시내 만남 카페 창가 자리. 너 혼자 와. 이혼 조건 얘기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그의 기존 번호를 즉시 차단했다. 협상 전에 더 이상의 무의미한 실랑이는 필요 없었다. 양해풍은 거의 즉시 알았어, 꼭 갈게. 가해야. 네가 만나준다고만 해도 너무 좋다. 와 같은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겠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내 휴대폰에 닿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그는 구명줄을 잡은 심정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 장소에 나올 것이다. 그는 내가 아직 그에게 감정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위해 뒷수습을 해주러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틀렸다. 내가 그를 만나자고 한 것은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그가 가장 나약해진 순간 그의 얼굴에 직접 이혼 합의서를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지난 이틀 동안 탐정이 보내온 더 상세한 자료들을 꺼냈다. 몰디브에서 찍힌 양해풍과 유정정의 더욱 노골적인 사진들 외에도 은행 자금 흐름에 대한 애써볼 분석 보고서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양해풍은 지난 1년간 몇 차례 거액의 자금을 불분명한 곳으로 이체했고 이는 재산을 빼돌렸거나 유정정에게 쓴 것으로 의심되었다. 게다가 탐정은 내가 사라진 후 유정정이 다른 젊은 남자와 여러 차례 친밀하게 접촉하는 사진도 찍어왔다. 양해풍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도 그리 견고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것은 예상 밖의 수학이었다.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약간의 골칫거리를 더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자료들을 서류 봉투에 정리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나의 요구 조건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첫째, 양해풍의 혼인 중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으며 양해풍은 유책 배우자이다. 둘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비록 악몽으로 가득하지만 혼인 후 재산이며 시가도 상당함으로 여성 측에 귀속된다. 셋째, 부부 공동 예금을 명확히 정산하고 그가 은닉한 재산의 70%를 여성 측에 귀속시킨다. 넷째, 남성 측은 여성 측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그가 뼈아프게 느낄 만한 액수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섯째, 그의 어머니 왕수영의 모든 치료비, 간병비 및 기타 비용은 남성 측이 단독으로 부담하며 여성 측과는 무관하다. 이 조건들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양해풍이 혼인을 배신하고 나의 5년간의 헌신을 짓밟은 대가였다. 합의서를 다 쓰고 나는 창밖의 깊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차가운 곡선을 그렸다. 오후 1시 50분, 나는 약속 장소인 만남 카페에 10분 일찍 도착했다.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과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감돌았다. 나는 약속한 창가 자리를 골랐다. 이 자리는 비교적 조용하면서도 입구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가방에서 모든 증거가 담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손바닥은 뽀송뽀송했다. 긴장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중요한 의식을 치르기 직전의 평온함과 단호함만이 존재했다. 1시 58분, 익숙하지만 초췌한 모습이 카페 문 앞에 나타났다. 양해풍이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마치 10살은 늙어버린 듯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다. 비싼 폴로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여전히 병원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쇠락의 기운이 풍겼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카페 안을 훑었다.
나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먼저 안도감이 스쳤고 곧이어 분노, 애원, 그리고 남은 일말의 헛된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거의 내 맞은편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다급했다. 가해야, 드디어 만나주는구나. 나는 몸을 살짝 뒤로 젖혀 그가 뻗어 잡으려는 손을 피했다. 내 눈은 그의 초췌한 모습을 평온하게 훑었다. 영상이나 사진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이 시각적 충격은 만족감을 주었다. 똑바로 앉아.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양해풍은 내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 순간 분노가 스쳤지만 더 강한 애원의 갈망에 즉시 짓눌렸다. 그는 초조하게 두 손을 깍지 끼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사포처럼 말했다. 가해야, 네가 화난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지.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하지만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어머니 상태를 봐서라도 네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 병원에서는 매일 돈 내라고 독촉하지. 어머니 곁에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은 엉망이지.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정말로 눈시울을 붉혔다. 목소리가 메었다. 가해야, 돌아와줘. 내가 이렇게 빌게. 이번 한 번만. 응? 내가 다 내 말 들을게. 유정정이랑은 완전히 끝낼 거야. 앞으로 이 집은 네가 주인이고 돈도 다 네가 관리해. 내가 너를 위해 소처럼 일할게. 이 말들은 메시지 속 애원과 똑같았고 심지어 더 생생하고 처절했다. 한 달 전의 나였다면 그의 이 서투른 연기에 속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다. 나는 그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말투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했다. 양해풍, 내가 당신을 부른 건 당신의 참회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공짜 보모로 돌아가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나는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야. 읽어보고 문제 없으면 여기 서명해. 양해풍의 얼굴에 떠있던 애원과 눈물 자국이 즉시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 봉투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마치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혼? 그는 마치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해야.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우리 문제는 천천히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시급한 건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 문제, 그리고 당신이 내팽개친 그 난장판을 수습하는 거지.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당신 책임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서가해. 양해풍은 마침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옆 테이블 손님 몇 명의 시선이 쏠렸다. 그는 상황을 인지하고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는 협박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꼭 그렇게까지 정없게 굴어야겠어? 우리 엄마도 어쨌든 너랑 한 집에서 3년을 살았어. 지금 병원에서 반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독하다고? 나는 그 두 단어를 반복하며 차가운 조소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양해풍, 독한 걸로 따지자면 내가 당신의 1/1000도 따라가지 못할걸. 나는 서류 봉투를 열어 여유롭게 첫 번째 선물을 꺼내 그에게 밀었다. 확대 인화된 몇 장의 컬러 사진이었다. 공항에서 그와 유정정이 껴안고 있는 모습, 비행기에서 다정한 모습, 몰디브 해변에서 키스하는 모습, 모든 사진은 선명하게 그의 눈을 찔렀다. 양해풍의 동공이 수축했고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사진들을 바닥으로 거칠게 내팽개쳤다. 숨이 가빠졌다. 너 나를 미행했어. 부인하지 마. 나는 다시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탐정이 제공한 일부 동선 보고서와 시간 기록이었다. 그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가 굳이 다시 상기시켜줘야 할까? 당신이 나를 집에 남겨두고 어머니 대소변이나 받아내게 하면서 당신의 진정한 사랑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유정정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눈치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누군가가 드디어 비켜줘서 고마워요 라는 글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설명해줘야 할까. 양해풍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내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다. 이건 아무것도 증명 못해. 그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설령 내가 잠깐 실수를 했다고 쳐도 너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복수하면 안 되지. 그건 불법이야. 내가 널 노인 학대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나를 고소한다고? 나는 큰 농담이라도 들은 듯 가볍게 웃었다. 양해풍, 당신 혹시 잊었어? 누가 자기 어머니를 집에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났는지? 그녀가 마비 상태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보름 넘게. 그러는 동안 자신은 해외에서 희희낙락했잖아. 나는 서류 봉투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즉시 그날 병원 복도에서 그가 절망적으로 울부짖던 소리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애원하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명확하게 나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가해, 그 여자가 라는 부분과 그 이후에 비굴한 음성 메시지 애원이 담겨 있었다. 가해야, 내가 빌게. 네가 돌아와 주기만 하면 어떤 조건이든 다 들어줄게. 유정정이랑은 완전히 끝낼게. 녹음기 속 목소리와 지금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더없이 아이러니했다. 양해풍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고 다시 파랗게 변했다. 마치 물감 팔레트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거두었다. 이 녹취록들과 관리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만으로도 당신이 법적 보호자로서 먼저 노인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해. 반면에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당신의 외도를 발견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절망해서 집을 나간 것뿐이야. 법적으로 나는 당신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 특히 아들이자 법적 보호자인 당신이 존재하고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지. 정말 법정까지 간다면 판사가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지 한번 볼까? 그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나는 계속해서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제3자를 부양한 증거도 수집 중이야. 만약 당신이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굳이 법정에서 이를 키우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야. 당신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것이 당신의 책임방기 때문이라는 소식과 함께. 그때가 되면 당신의 직장과 평판이 과연 무사할지 모르겠네.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양해풍의 몸은 조금씩 더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모든 요행과 협박은 내가 내놓은 철저한 증거들 앞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은 공허했고 어떤 반박이나 애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내가 그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부터 나는 단 한 번도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의 실종과 침묵은 모두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내가 손에 쥔 것은 애원이 아니라 판결문이었다. 카페 안의 따뜻한 햇살과 감미로운 음악은 이 순간 그에게 가장 잔인한 조롱이 되었다. 그는 이곳이 화해의 희망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자신의 사회적 죽음을 맞이하는 처형장이었다. 나는 그의 완전히 패배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양해풍, 당신이 유정정과 함께 비행기에 오르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이미 우리 혼인계약을 당신 손으로 찢어버렸어. 오늘 나는 그 결과를 당신에게 통보하러 온 것뿐이야. 나는 이혼 합의서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 그의 앞에 펜을 놓았다. 서명해. 이것이 당신이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에는 절망과 마지막 남은 미련 섞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서가해. 지난 3년간 나에 대한 정이 조금도 남지 않았어?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가웠다. 내가 공항에서 당신들 두 사람을 본 순간부터 전부 사라졌어. 양해풍의 마지막 정신적 지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치 영혼이 뽑힌 인형처럼 기계적으로 떨며 이혼 합의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양해풍이 서명하는 순간 펜촉은 종이가 아니라 그가 애써 유지해온 거품을 꿰뚫는 것 같았다. 거짓과 배신, 이기심으로 부풀려진,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은 연약했던 그 거품은 펑소리와 함께 완전히 터져버렸고 형언할 수 없는 악취와 난장판만이 남았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기댔다. 온몸에서 뼈가 빠져나간 듯했고 공허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왜 이토록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세상이 자신에게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지 이해할 수 없는 듯했다.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는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치 건널 수 없는 심연처럼 우리의 지난 5년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나는 미련 없이 내 몫의 합의서를 챙겨 그의 서명을 꼼꼼히 확인했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과거의 서가해는 짓밟였던 모든 희생과 인내와 함께 이 서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장사지내졌다. 부동산 명의 이전과 재산 분할 절차는 추후에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나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나와 무관한 업무를 인수인계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당신이 듣고 본 증거들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는 걸 망설이지 않을 테니까요. 양해풍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무언가 말하려다. 아마도 애원이나 저주였을 테지만 결국 그는 김 빠지는 소리 같은 탁한 소리만 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극심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최종적인 패배감은 그의 언어 구사 능력을 파괴해버렸다. 나는 가방을 들고 등을 돌려 걸어나갔다.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그의 숨막히는 세계카라모 걸어나왔다. 카페 밖은 햇살이 적당했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마저 전에 없던 자유의 맛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지난 3년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완전히 치워졌다. 후련함보다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에서 오는 명료함, 운명을 다시 내 손에 쥐었을 때의 단단한 안정감이었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한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미리 연락해둔 장 변호사에게 서명이 끝난 합의서와 모든 증거 사본을 전달했다. 장 변호사는 동생 가명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으로 날카롭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에 감탄의 빛을 띠었다. 서 선생님, 증거가 아주 완벽하고 합의 조건도 극히 유리하게 이끌어내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이후 절차는 제게 맡기시면 제가 조속히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만약 양해풍 씨가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를 얌전히 따르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장 변호사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제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신속하고 제 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자 전에 없던 가벼움을 느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해야 했다. 그 후에 나날은 바쁘고 충실했다. 양해풍 측은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초기의 붕괴와 지연 끝에 변호사 서신과 논리 정연하고 날카로움이 숨겨진 장 변호사의 전화를 마주하고 그는 마침내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분명 법정까지 가면 자신이 더 비참하게 패배하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몰래 빼돌렸던 예금도 장 변호사의 추적 아래 숨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얌전히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에 협조했고 합의서에 명시된 예금과 위자료를 내 계좌로 이체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은 나는 부동산에 위탁하여 신속하게 매물로 내놓았다. 과거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자산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집을 판 돈과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을 합쳐 나는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손에 쥐었다. 나는 그 돈으로 환경이 우아한 새 아파트 단지에 아담하고 넓은 집을 계약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인테리어는 완전히 내 취향에 따라 밝고 따뜻하게 꾸몄다. 더 이상 양씨집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왕수영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달간 고통받다가 사망했다. 양해풍은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고 전 과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냉랭했다고 한다. 유정정은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탐정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새로운 돈 많은 남자를 재빨리 찾아낸 듯했다. 양해풍은 재산도 사랑도 모두 잃었다. 그의 일 역시 정신적 불안정과 뜬소문들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한직으로 밀려나 미래가 암담해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소식들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내 마음은 평온했다. 그들의 결말은 내가 카페를 나선 순간부터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였다. 나는 동정하지도 통쾌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관객으로서 오래전부터 예견된 결말을 들었을 뿐이다. 내 삶의 중심은 완전히 나 자신을 재건하는 데 맞춰졌다. 요가와 헬스장에 등록하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장기간의 과로로 쇠약해진 몸을 회복하는 데 힘썼다. 거울 속에서 점점 탄탄하고 혈색이 도는 나를 보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력을 느꼈다.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항상 관심 있었던 심리 상담 분야의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다. 수년간의 주부 생활은 내게 인간 본성과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었다. 이것이 미래의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또한 여가 시간을 활용해 요리, 꽃꽂이를 배우고 심지어 글쓰기를 시작하여 이 특별한 심리적 여정을 기록했다. 삶은 풍요롭고 다채로워졌고 매일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가족은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남동생 가명이는 더욱 나의 1호 팬이 되어 누나가 어떻게 쓰레기 남자를 처단하고 역습의 인생을 시작했는지 매일 자랑하고 다녔다. 하루는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이웃장 아주머니를 식사에 초대하여 당시 아주머니의 용기와 의리에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장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가혜 씨, 자네는 모를 거야. 그때 자네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양해풍이랑 그 엄마 정말 못됐었지. 이제는 잘 됐어.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왔으니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머니, 저는 반드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어느덧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고 나의 새로운 삶은 완전히 궤도에 올랐다. 새 아파트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졌다. 대학원 공부도 순조로웠고 심지어 친구들이 새로운 상대를 소개해주기도 했지만 나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다. 나는 현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상태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햇살이 좋은 날 나는 소파에 몸을 말고 책을 읽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무심코 받았다. 여보세요. 서가혜 씨,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피곤하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해풍이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조금 놀랐다.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몇 달이 지났다. 그가 나를 왜 찾을까?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는 거리감 있고 사무적이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에야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미미한 울먹임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 뒤늦은 사과는 지금 듣기에는 너무나도 가볍고 무의미했다. 그 역시 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듯, 마치 참회하듯 혹은 혼잣말하듯 말을 이었다. 나 요즘 계속 옛날 꿈을 꿔. 네가 막 결혼했을 때 모습 꿈을.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좋은 가정을, 가장 좋았던 너를 잃어버렸어. 만약 그때 그는 말을 더듬었다. 양해풍 씨, 나는 그의 만약을 차분하게 끊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놔두세요. 우리는 각자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 있어요. 다른 할 말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잠깐만.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목소리에는 마지막 헛된 희망이 섞여 있었다. 가혜야, 우리 정말로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거야?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알지만 나 정말 뉘우치고 있어. 없어요. 내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확하고 단호했다. 제 삶은 지금 아주 좋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앞으로 평안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고 이세번호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노을이 도시를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적당히 따뜻했고 은은한 단맛이 났다.
양해풍의 후에 가득한 전화와 뒤늦은 사과. 내 마음의 호수에는 한 점의 연민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 그의 참회, 그가 애써 관계를 회복하려는 태도, 모든 것이 마치 안개 낀 유리를 통해 보는 희미한 그림자 같아서 내 마음에 어떤 선명한 이미지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울고 웃던 과거의 서가에는 그 국제공항의 차가운 구석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핵심이 단단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오직 나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나는 대학원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심리 상담 전문 지식은 한 줄기 빛처럼 나의 앞으로의 직업 방향을 비춰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었던 3년에 대한 더 깊고 이성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것이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 장기간의 정서적 결핍, 가정 내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억압된 개인적 가치의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이해했다. 이 인지적 해방은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도 나를 가볍게 만들었다. 나는 배운 지식을 내 경험과 결합하여 익명의 여성 성장 커뮤니티의 필명으로 혼인관계, 자아가치 재건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극화하기보다는 분석과 제안에 집중했다. 뜻밖에도 이 진솔한 글들은 많은 여성들의 큰 공감을 얻었고 수많은 감사와 쪽지를 받았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힘과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며 나는 자아 가치 실현에 기반한 전례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말하는 재생일 것이다. 동시에 양해풍에 대한 자질구레한 소식들은 여전히 이따금씩 무심한 바람처럼 내 귀에 불어왔다. 그는 그에게 모든 평판을 잃게 한 그 악몽의 집을 팔았다고 한다. 살인사건 현장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동네와 인근에 퍼져 가격은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 집을 판 돈의 대부분은 예전에 밀렸던 병원비와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유정정은 역시 탐정이 초기에 예측했던 대로 양해풍이 가장 몰락했을 때 재빨리 돈 좀 있다는 사업가에게 붙었다. 그녀는 심지어 새 남자친구가 사준 명품 가방을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며 잘못된 것을 떠나보내야 비로소 옳은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글을 덧붙여 극도의 조롱을 보냈다. 견디다 못한 예전 공통지인이 내게 캡처 사진을 보내며 가해야, 이 여자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구나 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그 캡처 사진, 유정정의 환한 얼굴과 그녀의 뚱뚱한 새 애인을 보며 그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골칫거리를 떨쳐내고 더 높은 가지에 올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인생 가치를 계속해서 바뀌는 남자들에게 두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비극이자 불안정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양해풍과 양해풍에게 나였던 존재는 본질적으로 그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일 뿐이다. 차이점은 어느 것이 더 튼튼한가일 뿐이고 그녀는 영원히 그 사다리에 의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양해풍은 어머니의 죽음, 애인의 배신, 재산 손실, 직장에서의 소외라는 연이은 타격을 겪고 완전히 무너졌다. 몇몇 옛 동료들이 술집에서 그를 몇 번 마주쳤다고 한다. 그들은 그가 과묵해졌고 종종 혼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고 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눈에는 예전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감각한 피로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예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아마도 위로나 도움을 구하려 했을 테지만 대부분 그의 행적을 알고 나서는 그를 멀리했다. 이 현실적인 세상은 성공하고 화려할 때는 곁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몰락하고 실패했을 때 비로소 인심의 냉혹함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다. 내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해풍의 오늘의 결과는 그가 어제 뿌린 씨앗이다. 그가 혼인을 배신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로 선택했으니 그는 버림받고 사업과 인생이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가를 감수해야 했다. 이 길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누구도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나만의 길을 선택했다. 비록 시작은 힘들었지만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밝아지는 자강의 길을. 반년 후 나는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시작했다. 나는 또한 예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전문심리 상담사 자격증 교육과정에 등록했다. 이론과 실습을 결합하며 나는 갈망을 가지고 배웠다. 삶은 학업, 운동,
가끔의 여행과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채워졌다.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했다. 우연한 기회에 교육과정 교수님의 소개로 여성 권익에 집중하는 한 비영리 단체와 접촉하게 되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지원과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공감 능력이 있고 관련 지식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비영리 단체에서 나는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났다. 예전의 나처럼 혼인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가정폭력을 겪으면서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이혼의 기로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을 이끌고 돕는 과정에서 나는 마치 예전에 무력했던 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했다. 나는 양해풍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내가 내린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어느 주말 나는 자선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기쁨과 슬픔이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냐고 물으셨다. 신선한 생선을 사셨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건 뭐든 좋아요. 엄마가 한 음식은 다 맛있어요. 3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자 단단하고 따뜻한 행복감이 밀려왔다. 끝없는 가족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사업과 열정, 독립적인 경제 능력,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가치. 이런 삶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길모퉁이 상점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단정한 단발머리, 몸에 잘 맞는 정장, 얼굴에는 자신감 있고 차분한 미소, 눈빛은 밝고 단호했다. 이것은 더 이상 양씨집의 어두운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저귀와 주방을 맴돌던 초췌한 서가해가 아니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제이자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었다. 내 인생을 뒤흔든 폭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2년은 한 도시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기에 충분하고 한 사람이 안팎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성공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공인 심리상담사 2급 시험에 합격했다. 한때 혼인의 수렁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허우적대던 전업주부 서가해는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갖춘 심리상담사가 되어 스스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교수님의 소개로 나는 뜻이 맞는 선배와 함께 조용하고 우아한 스튜디오에 작은 상담실을 열었다. 이름은 새싹이라고 지었다. 재생과 희망을 의미했다. 스튜디오는 내가 직접 디자인했다. 따뜻한 크림색과 원목 색조를 주조로 하고 녹색 식물로 포인트를 주었다.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하고 고요했다. 이곳에서 나는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 직업에서 길을 잃은 중년 여성들, 그리고 가정관계의 고통을 겪는 아내들을 만났다. 매번 경청하고 전문 지식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고 공감하고 힘을 실어줄 때마다 나는 전례 없는 자아 가치를 느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의 희미한 빛처럼 작은 따뜻함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이 과정이야말로 나 자신의 자가 치유 과정의 승화였다. 나는 양해풍의 전철하는 꼬리표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나는 서가해, 독립적인 개체로서 나 자신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고 다른 사람들이 굳건히 서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일들은 이미 바람처럼 흩어졌다. 양해풍이라는 이름과 그에 대한 모든 소식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따금씩 아직 연락하는 몇몇 옛 이웃들에게서 그가 이 도시를 떠나 물가가 더 싼 작은 곳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한때 더러운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결국 호수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궤도는 한 번의 격렬한 교차와 더 격렬한 충돌 후 완전히 다른 우주로 갈라져 더 이상 어떤 교점도 생길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좋았다. 유정정의 호화로운 꿈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 듯했다.
그녀와 그 운명의 남자가 불쾌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생이 풍파가 닥쳤을 때 며칠이나 평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소식들은 내 발밑의 길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오직 스스로 쟁취한 하늘만이 가장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다. 내 삶은 단순하고 풍요로웠다. 일외에 나는 꾸준히 요가와 독서를 했다. 매년 한두 번의 여행을 계획했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때로는 혼자 길을 나섰다. 설산 아래에서 나의 자금을 느끼고, 바다 앞에서 웅장함을 경험하고, 고성에서 역사를 들었다. 이런 경험들은 끊임없이 나의 시야와 마음을 넓혀주었다. 나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또한 북적임을 소중히 여겼다. 부모님과 남동생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이해는 나의 가장 따뜻한 버팀목이었다. 감정적인 면에서 나는 개방적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소개도 적지 않았고 일과 학업에서 호감을 보이는 이성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자아 가치를 증명하거나 소위 의지처를 찾기 위해 관계를 갈망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에 충만하고 자율적인 상태를 즐겼다. 만약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함께 풍경을 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나 혼자의 삶도 여전히 매우 멋질 것이다. 사랑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품이 아니라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선택지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상담 기록을 정리했다. 창밖은 이미 도시의 불빛이 지상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새싹 스튜디오의 문을 잠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저녁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꽃향기를 실어왔다. 나는 문득 2년 전 국제공항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온몸이 차갑고 마음이 잿더미 같았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어떻게 해도 그 절망의 껍질 속에 이토록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가 담겨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단련하는 불길이 되어 나의 소심함, 의존성, 그리고 모호함을 태워버리고 단단하고 독립적이며 명료한 뼈대를 만들어주었다.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저항하기를 선택했던 서가해에게 감사한다. 그때 그녀의 잔인함과 과감함이 있었기에 오늘의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얻을 수 있었다. 인생에 헛된 길은 없다. 모든 걸음에는 의미가 있다. 짓밟았던 진심, 참았던 눈물, 밤늦게까지의 몸부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신감으로 변했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모든 별에게는 각자의 궤도가 있다. 그리고 서가해는 마침내 나 자신의 궤도를 찾았다. 더 이상 누구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더 이상 누구 때문에 빛을 잃지 않으며 오직 나만의 온화하고 끈질긴 빛을 꿋꿋이 발산하며 내가 직접 창조한 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